여보세요? 예. 의료 업계에 좀 종사하고 계시다고요? 예. 뭐 조선족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거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도심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농어촌이나 공장지대나 수도권 외곽에서 일반 의원들은 사실상 조선족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의원들은 조선족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힘들다? 예, 힘든 병원들도 꽤 돼요. 왜냐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아프고 이래도 병원 잘 안 가잖아요. 쉽지가 않고 외곽이나 공장지대는 대부분 조선족이 병원을 잘 와요. 실제로. 그리고 그들이 VIP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은 운영을 하려면 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의 40에서 50% 이상이 5, 6으로 시작하는 조선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러시아나 우즈벡이나 뭐 다른 동남아나 있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쉽게 병원을 못 보거든요. 한국말 하니까 오고 그러니까 약간은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거 외곽 쪽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느낄 텐데 보시면은 이게 일반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 있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느껴지는 거가 이제 운전자 보험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자동차 보험 신고를 하면은 사고가 난 거면 30만 원, 4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제가 조선족 분들이 와서 1년에 서너 번씩 그냥 하루만 와서 치료하고 봤는데 운전자 보험을 하는데 그 상담사를 바꿔줘요. 그럼 상담사도 조선족이에요. 상담사들이? 네, 상담사들이 다 공무원하고 많아요. 굉장히 공무원에도 조선족이 많고 보험 설계사나 이런 데도 조선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운전자 보험으로 상담사를 파는 거가 거의 없어요. 저희 병 같은 거 90% 이상이 다 조선족이에요. 근데 환자들이요? 환자들이? 운전자 보험을 이제 운전 잘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 말고 개인 보험으로 운전자 보험이라고 있는데 아니 운전자 보험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그냥 말 그대로 운전자가 합의금 뭐 변호사비 뭐 이런 거 하는 게 그거지 다친 거랑 관계 없는데? 사고만 나면 요즘에 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30만 원을 줘요. 30만 원 주는 게 있다고요? 네. 30만 원 전후를 주는데 한 사람이 보통 조선족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서너 번은 자동차 사고 와서 하루만 치료하고 가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진료기사를 떼주면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매번. 근데 그거를 제가 떼준 경우가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조선족이다? 네. 설계사도 조선족. 설계사도 조선족이다? 왜냐면 이제 서류 뭐 하려고 할 때 설계사는 저랑 통화를 하거든요. 무슨 소리를 해야 되냐 얘기하면. 그럼 설계사도 조선족.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같은 사람이 1년에 몇 번 오는데 사고가 뭐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그런데 뭐 치료받는 것들 당연히 대부분 운전자 보면 당연히 하루만 치료받아요. 그다음에 저 주변에가 이제 공장지대고 일하는 공사 현장이 많은데 네. 예전에는 산재보험이 그냥 쉽게 안 됐는데 요즘은 그냥 병원에 와서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한두 달이나 치료 내역 있으면 거의 산재가 나와요. 근데 제가 한 20년 넘게 있었는데 산재는 거의 한국 사람만 해도 몇 명 했는데 지금은 산재보험 받는 사람이 비율로 따지면 저희 병원은 한국인이 일하면 조선족이 8회예요. 조선족 인원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가요?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조선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20년 동안 재밌는 거가 예전에는 조선족 분들이 힘들고 3D 업종을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옆에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조선족들이 약간 관리자급이고 밑에는 동남아나 뭐 베트남이나 완전 초보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고 조선족은 약간 관리자급이에요. 조선족이 관리자 해먹고 또 인부들은 필리핀 동남아 애들이 해먹고 네, 러시아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더 모르는 사람들 저 20년 넘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조선족 어렵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부를 축적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혜택 이런 거 지금 한 5년 모르셨잖아요. 저도 근데 이거 한국인들 거의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한국에 있는 혜택들을 가장 많이 저도 병원에서 느낀 거 가장 많이 받는 게 조선족이에요. 저 입장에서도 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거 저 보면서도 되게 그리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봐도 안 아프거든요. 건설에서 보여요 그게. 네. 그런데 뭐 아프다고 조금 이러면은 산재 지정을 하고 산재까지 안 가더라도 아프다고 이렇게 진단서를 내면 회사에서 합의를 와요. 왜냐면 그게 민노트랑 연결됐는가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 한 2달치 월급을 줘야 돼요. 안 귀찮아지려면. 그거 받고 중국 갔다 왔다 다시 하고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 그런 거 관련해서 아마 이거 의원들이 잘 얘기 안 할 텐데 관련해가지고 받는 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거나 뭐 있어서 병원 한두 번 가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무조건 회사에서 합의조로 한 달이나 더 그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좀 쉬었다 다시 하고 지금 아까 한국 사람이 우리는 그래도 평생 세금을 내잖아요. 네. 내고 이렇게 복지를 받는다지만 걔네들 2달치나 3달치 의료보험만 되면 이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보면 황당한 게 아무것도 안 아픈데 사실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다가 그냥 몇 달 월급 받다 갔다. 근데 이거를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못하잖아요. 전부 다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을 보면 사실 이게 한국 사람들보다 초선적으로 만들잖아. 그런 의심도 많이 들어가요. 실제 그걸 많이 하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의지보다 전체 한국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80에서 % 이상까지는 거의 한국 사람처럼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인도적 전쟁이 아니라. 근데 차이점은 우리는 군대에서 나와야 되고 세금 평생 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어도 이제 그런 혜택들을 다 받고 있다는 거죠? 귀화하지 않아도? 그렇죠. 귀화하면은 귀화하신 비율을 보면은 말투만 보면 들어올 때 말투만 보면 아니까 귀화한 분이 한
5%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중국인으로 있는 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혜택이 더 많으니까. 강남이나 이런 거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우리는 12% 내지만은 걔네들은 1.1% 내잖아요. 귀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인 조선족이 내가 사고 아들이 사고 와이프가 사도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잖아요. 전부 다 1.1%의 종부세를 안 내요. 취득세 1.1%의 종부세를 안 내는데 한국 사람이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1가구 1주택이 되고 그거 아닐 때는 세금이 붙잖아요. 네. 외국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무주택자인 거고 내 아들이 또 사도 무주택자고 내 와이프가 또 사도 무주택자인 거예요. 아, 가족이 아니니까. 아니 가족이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죠. 문서상. 문서상. 서류상 가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는 캐나다나 이런 데들은 취득세 12% 때리거나 외국인한테 그 자국민보다 더 혜택은 안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서 자국민 여차를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주택자를 하면 그거는 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 가족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해요. 그러면 종부세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지금 1.1% 내고 아파트값이 저렴됐으니까 사라고 하면 다주택자들이 많이 살 텐데 지금 조선족이나 중국인 보고 취득세 한국 사람처럼 12% 내고 살아가면 아무도 안 살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상해요 지금 나라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형님. 네. 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수수료 얼마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판 다음에 돈 돌려받고 거기에 세금 혜택 받은 거 뭐 20%뭐 얼마 뽀찌 좀 주고. 아니, 물론 뭐 이게 실질적으로 하긴 힘들겠지. 진짜 뭐 결혼한 그게 아니면은. 근데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브로커가 있다든지 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요?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기가 막힙니다. 33살 중국인은 어떻게 89억 타워 팰리스를 100% 대출로 샀나? 이게 말이 된다고? 아니 100% 대출로 한다 그러면 씨발 뭐 나도 다 사지. 100% 대출 된다 그러면 다 사지. 강남에 있는 거 그냥 매물 나오고 그냥 싹 다 사버리지. 어차피 올라갈 건데.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부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는 가운데 한 외국인이 90억에 육박하는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전액 은행 돈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33살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 팰리스 123평짜리를 89억에 사들였다. A씨가 매수한 평형대는 복층 구조로 아파트 내에서도 몇 안 되는 펜트하우스다. 아래층과 위층을 각각 55억, 34억 원에 매수했다. A씨는 매수자금 89억 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타워 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진 내역이 없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건데? 그냥 팔고 튀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89억 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라고 적혀있다. 본인의 보유 현금이나 상속, 증여 또는 다른 대출로 말미암은 자금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 가능해?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당연히 불가능하지. 지난 2019년 때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다. 신용대출도 불가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1억 원이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 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내 은행은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라 해도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 A씨는 외국 은행에서 89억 원 전부를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아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이 아닌 해외 현지 은행으로 추정된다. 야 이거는 그럼 완전 중국 공산당이 이거 개입한 거 아니야 이거?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아 국내 주택을 살 때 비용으로 쓰는 것까지 금융당국이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리된다.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대출되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무조건 개입이야. 왜 그러냐면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등기에 그 대출에 대한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은 뭐냐면 그냥 신용대출 89억 받은 거야. 예를 들면 저거 산 거 아파트 그대로 다시 팔고 뭐 어느 다른 나라 그냥 도망가갖고 짱 박혀갖고 만약에 안 걸려서 살면 89억 그냥 꿀꺽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 저렇게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저건 이제 공산당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 개입. 그거 아니고선 저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야 이렇게 해갖고 중국인이 타워 팰리스의 펜트하우스를 사버렸어? 기가 막히네 진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생 그 아들 엄마인데, 예전부터 이제 화교 관련해서 겪었던 일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30대 후반인데, 네네네.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고2 때 한 동아리에서 친해진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엎어져서 자고, 뭐 모의고사 친다고 해도 공부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는 왜 공부 안 해? 야, 너 걱정 안 되냐? 막 이러면서 물었는데 네. 그 친구가 나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외국인 전형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이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거의 한 15년 전? 20년? 거의 가까이 이렇게 됐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니
나는 그냥 서울 쪽에 그냥 낼 수 있어. 제가 대구에 살거든요. 네. 나는 서울 쪽에 해가지고 낼 수 있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쉽게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잊었어요, 저는. 잊었는데 나중에 이제 걔가 수시로 대학을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수시. 연고대 쪽으로 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야, 걔 엄마가 중국인이잖아. 그래서 외국인 전형으로 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이런 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벌써 제 고등학교 시절부터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가서 대학 갈 때 그 진짜 좋은 대학 가더라도 보통 영어 시험, 그죠?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이런 것들로 좀 합격하고 좀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엄마가 외국인이긴 한데 사실 한국인이나 거의 다름없는 한국어 실력을 갖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외국인 특별 전형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걔가 외국인일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죠. 왜냐하면 중국인은 거의 동양인이니까 똑같이 생겼고 그냥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인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외국인 전형으로 가면 되고 공부 안 해도 돼. 그리고 걔가 모의고사를 쳤을 때 보면 한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쉽게 갔으니까. 그래서 진짜 정말 차별, 이런 전형을 알고 있는 게 정부인가?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애를 낳고 이렇게 유치원 엄마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겪게 된 일이에요. 불과 1년 전의 일인데 이제 저희 첫애가 7살 때 친하게 지낸 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이 엄마가 저한테 우리 공동육아하는 팀이 있다. 네. 같이 한번 모여서 공동육아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방마다 아니면 서울마다 뭐 다를 것 같긴 한데 주민센터에서 공동육아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이하의 친구들 한 3, 4명? 그러니까 영유아죠. 영유아 3, 4인을 모아서 공동육아를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육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네. 그건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문화 센터라는 게 되게 많아요, 전국에. 다문화 센터랑 가족 센터라는 게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다문화 센터는 다문화에 집중되어 있고 가족 센터는 다문화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 나라 사람들도 약간 이렇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봤더니 기본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이 나와요. 한 팀당.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영유아하는 공동육아라고 했더니 하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또 마지막 12월 달에는 무슨 이제 마지막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연례 행사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거에 대한 발표회 이런 거죠. 봤더니 영유아 팀, 초등학교 팀, 중학교 팀, 고등학교 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초, 중, 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인 다문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지원을 하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 뭐? 그리고 50만 원, 100만 원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데요. 이게 아까 뭐 화교 정책에 뭐 보면 문화센터 비용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따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사실상 신청을 해야 해요.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한국인 엄마 아빠들은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뭐 수영하고 뭐 이런 것들, 뭐 학원 이런 건가?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돈을 어쨌든 50만 원 비용이 나오면 50만 원에서 친구들이 나름 문화센터예요. 근데 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할 게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문화센터는 등록을 못 하고요. 개인 사업자들이 뭐 쿠킹 클래스나 아니면 무슨 뭐 보드 게임 카페나 아니면 뭐 스노우보드 타는 거 이런 거 문화생활 같은 거. 네,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그게 그런 50에서 비용을 100만 원. 네네 그런 비용을 하고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애들은 그런 예체능 계열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거 국가 사업 비용을 써야 한다. 다문화센터에서 비용이 나왔다. 근데 이거를 써도 가능하냐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스포츠 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육아라고 하는 그 한국인 그쪽에는 그 정도의 비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가니까 무슨 강사님들을 막 불러요. 온갖 강사님들을 다 불러서 수업 같은 거 강의 수업 이런 거 다 듣고요. 좀 유명하다는 선생님 그리고 교과목별로 막 수업 듣고 이제 그런 걸 나와서 막 발표를 하는데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또 이걸 처음에는 아껴 쓰다가 막 12월 달 이럴 때는 막 돈이 남아도니까 진짜 온 데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비용을. 근데 이런 걸 한국인 엄마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지원을 했을 때 다문화 센터 안에서 이용하는 공동 육아터라고 따로 있어요. 관리하는. 거기를 무조건적으로 이용을 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은 거기 가서 놀고 며칠은 이제 그런 문화센터 뭐 그런 예체능 관련 그런 걸 하는데 그 다문화 센터의 관리자가 다 중국인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저분들 저거 중국인 분들인데 일하면 얼마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래서 엄마들 일할 데 없다고 하고 막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거 지원하면 안 되냐라고 하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1순위가 0순위가 다문화 가정에만
국한되고 있고 한두 명 뽑기 때문에 뭐 한국엔 다 떨어진다 봐야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 엄마들 중에 몇 번 내다가 대부분 다 안 내고 다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대부분 그거 센터 관리하시는 분들이 중국이었고 또 엄마들 중에 이번에 혹시 늘봄 이거 관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돌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네. 초등학교,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게 돌봄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돌봄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엄마 이제 일하는 직장 엄마들은 말 그대로 애들 맡길 데 없으니까 다 학원 뺑뺑이 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맡겨서 몇 시간 동안 이제 학원차가 오기 전까지 사용하는 뭐 학원차가 오거나 엄마가 오기 전까지 아이가 이제 학교에 남아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늘봄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돌봄을 지원할 때 보니까 1순위가 다문화, 그리고 직장 가입자, 그리고 다자녀 요렇게만 여기 신청이 가능해요, 돌봄은. 그래서 엄마들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한국인 요즘은 외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동은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그래서 또 알바 하시는 분들 보니까 4대 보험이 아니고 뭐 2대 보험, 뭐 보험이 되게 적게 들어가는 이런 거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동인 엄마들은 돌봄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늘봄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 늘봄을 밀어붙인 걸로 알거든요. 늘봄은 외동이건 다자녀건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초등학교 다니면 늘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외동인 친구들도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았던 우리나라 외동 애들이 이거 늘봄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교육계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역차별정이 되게 많기도 하지만, 중학교를 들어가 보면 진짜 교육 현장이 처참해요. 대구인데도 정말 처참해요. 중국 쪽에 이제 혜택이 좀 많이 좀 기울어져 있네요. 그죠? 네네, 많이 기울어져 있고, 정말 이 좌경화돼 있다는 걸 저는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특히 이제 시험을 안 치고, 무슨 직업 과목이나 이런 교양 과목 이런 걸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다.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에이즈와 동성애는 연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요. 그거를 토론별로 막, 호의를 하고 PPT 작성하고 발표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냥 중학교 1학년에서 빈번하게 하는 무조건 통과 의례적인 과목 중에 하나예요. 교육계도 정말 안 썩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요, 진짜.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다 싹 다 그냥 뿌리 뽑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나마 이제 많이 항의를 해서 요즘 국공립 유치원은 그래도 우선 모집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다문화가 뭐 4순위 이렇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2년 전만 해도 다문화가 한 1순위? 거의 0순위?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도 엄마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 교육부에 그나마 대구라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엄마들이 진짜 항의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아이들 키우는 거 보시면 공문이나 이런 걸 보면 가끔은 좀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육이고 국가 복지도 봐봐 좌파들 25만 원 준대더라 이거 갖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야. 얘들은 그냥 애들 하나 가서 그냥 야 너네 문화생활해라 하면서 달에 50에서 100만 원씩 뿌려버리는데 25만 원 받고 좋아? 그거 갖고 좀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만 없애도 도대체 이 돈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복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딴 것들만 싹 빼도. 중국 문화원에 대해 통화할 수 있나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되는 건가요? 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 대구에 있는 그 동부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제가 자주 가서 책도 보고 이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작년부터 지날 때마다 그 1층 식당 옆 큰 정중앙 로비에 그 크게 무슨 전시관처럼 되게 뭐 전시도 해놓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그 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게 이게 약간 너무 한국하고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서 좀 거부감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보기만 하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잠깐 하는 행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년 내내 계속 돼 있더라고요. 문화원이요? 예, 그 중국 문화를 전시해 놓은 게 작년부터 해서 1년 넘게 계속 거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 없이 보다가 올해도 돼 있길래 너무 이상해서 그 도서관 측에다가 물어봤어요. 저게 어떤 형식으로 있는 거냐고 하니까 이게 대구시하고 중국 거기에서 뭐 이게 지원하는 뭐 단체에서 MOU라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대구에 큰 중국 문화원이라는 데가 생겼대요. 2006년도에. 그게 보니까 서울하고 대구하고 광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하느냐고 하니까 중국 문화랑 언어를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무슨 행사 그런 걸 한대요. 근데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예.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면서도 너무 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없고 계속 뭐 이게 전시해놓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왜 저런 공간에다가 사람도 이용 안 하는 걸 저렇게 계속 전시를 해놓냐. 특히 또 한 나라에 대한 그거를 왜 광고를 한다는 생각이 느껴져가지고 또 전화를 해보니까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중국 언어랑 문화를 가리키는 그런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뭐 일회성이면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거를 거의 1년 넘게 계속 전시를 해놓으니까 왜 공공기관에다가 국립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구시 광역에 있는 도서관인데 그게 왜 몇 년 동안 계속 뭐 그 지역을 알리는 그런 전시관도 아니고 왜 중국 문화를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그거는 그 대구 교육청에서 일하는 하는 거라서 거기에다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청이랑 교육청이랑 다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중국 문화원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네. 했더니 거기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더니 중국 문화랑 중국 그 언어를 우리 그 대구에 있는 그 저학년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 위주로 그 지원을 나가서 가르치는 일을 한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협력을 하면은 우리나라 뭐 한글이랑 언어랑 문화도 중국에 가르치는 그런 거 협약 공동으로 우리나라 거 타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 나라 문화랑 언어를 그러니까 국민학교나 이렇게 중학교까지래요. 가서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또 그 나라의 중국 문화를 가서 공연도 하고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하면은 대구시에서 얻는 게 뭐가 있냐? 뭐 중국에 무슨 우리 대구시의 발전을 위한 그런 것도 있냐라고 했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왜 하지?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왜 계속 이게 2006년부터 생겼으니까 서울에는 거의 1900년도부터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맞나? 그거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왜 하냐? 뭐 우리나라 뭐 아니면은 교육적인 지원이 있어서 우리나라 학생이 중국으로 가는데 뭐 교육비 지원이라도 해주냐 그런 거 일절 없이 그냥 중국 언어랑 문화를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 있는 학교랑 그러니까 지원 신청을 하면 이게 매년 초에 그 중국 문화원에서 이제 신청서를 뿌린대요 각 학교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걸 신청한대요 중국 문화원에다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지원 나가서 그 아이들한테 중국 언어를 가르치고 중국 문화 공연도 하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가르친대요. 그래도 무상으로 되는 걸 거고. 네, 무상으로 다 해주는데 그러면은 아직 뭐 언어도 잘 못 배우는 저학년 초등학생 각 입학한 국민학생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우리나라 한국 언어랑 그런 것도 문화에 부족한 그 나이에 중국 문화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졌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저보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니까 나 여기 사는 거주하는 주민인데 너무 궁금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다. 이 정책과 시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근무하는 밑에 실무자라 모르겠고 여기 계획했던 원장님이 오시면은 전화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때 대구시 방송에 나와서도 2006년도에 이게 뉴스에 나왔나 봐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보랑 문화예술을 한국에 있는 곳에 정착하기 한국에 중국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양 기관이 먼저 손잡아서 2016년도 1월 27일 날 이거를 MOU 업무 협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대학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갓 입학한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까지 그걸 이제 그때부터 스타트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연령대에 중국 문화부터 흡수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랑 그것도 제대로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막 떠오르는 게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언어를 먼저 가르쳤잖아요. 한글을 못 쓰게 하고. 뭐 거기까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이 문화라는 거는 그 나라의 정신이잖아요. 언어랑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런 게 있었는지도 좀 몰랐거든요. 지금 제가 검색을 해서 봤는데 예. 아예 그냥 대놓고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른 데 있는 것 같고 뭐 도서관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중국 문화원에서 또 남부 도서관하고 또 협약을 맺어서 중국 문화원이 이렇게 있네요. 대구 속에 작은 중국 문화원에서. 그게 중국 문화원이고 그 문화원에서 각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또 일반인을 상대로 거기 전시를 하고 또 거기에다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얘들이 이제 추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네. 예, 그거의 일환의 목적이 제가 오늘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그 중국 문화랑 언어를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뭐 정치나 이런 쪽에서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오늘 제가 사실 이걸 어제 오늘 알았어요. 어제 도서관 갔다가 이걸 알고 이걸 어떻게 하지 혼자 너무 끙끙 앓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방송 보다가 전화 대시 안 될지는 몰랐는데 이렇게라도 좀 이게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가지고 세상에 대구에 이렇게 한다는 거 저는 몰랐거든요. 지금 대구 그 지역 주민들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구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는 줄 아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 한테 이걸 허락받고 지금 이 정책을 하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모르겠고 이따 가서 확인은 하겠다고 연락했어요. 하고 제가 지금 아직 그 교육청에다 전화를 안 해봤는데
봤는데 이게 지금 그 대구 교육청에 일하는 일을 나갔는데 지금 대구에도 그 정교조 교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이 신청서는 아마 그 학교 내 정교조 교사들이 어떻게 또 연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아직 교육청이랑 통화는 안 돼봤는데 계속 저도 이거를 지금 알아볼 생각인데 지금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좀 다들 알았으면 해서 전달해봤습니다. 그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현대 중국의 발전 현황과 중국 문화를 정확하고 알차게 소개하여 중국을 이해하려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중 양국 문화에 대한 협력을 한 단계 높여 서로 아니, 미국 문화원은 없나요? 근데? 형님들? 영어 가리킨다 그러면 어머님들 다 좋아할 텐데 왜 자꾸 중국산으로 가는 거야? 중국산으로. 그잖아요. 미국 문화원 해가지고 무슨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됐고 이런 교육하고 빌 게이츠가 어디 무슨 자동차 뭐 창고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해서 개발해갖고 지금 뭐 빌 게이츠가 됐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교육하고 영어 가리켜주고 이러면은 거기 몇 터질 텐데 엄마들 그냥 눈 뒤집혀갖고 그냥 몇 터지지 자식들 그냥 어떻게든 보내려고 그 막 경쟁률 한 100대 1 막 이럴걸요. 그런 거나 많이 만들어야지 왜 시잘데기 없이 뭐 이런 중국 문화원 뭐 이딴 거 만들고 앉아있어요. 미국은 이런 거는 좌파도 못 참지. 좌파는 좌파고 영어는 배워야 되잖아. 좌파 애들도 다 유학은 미국으로 보내는데 오히려 거꾸로가 됐어요. 오히려 지들은 미국으로다가 유학 보내고 밑에 지지자들은 다 중국이고.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강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진수 위원장 탄핵 기강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단 3일 근무에 172일 직무정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습니다. 172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수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해 줬습니다. 172일 방통위 미비 결과가 어떻습니까? 방통위가 현행 1인 체제에서 전체 회의를 열 수가 없으니 지난해 말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 채널이 재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로 국정이 마비된 결과 KBS 1, MBC, EBS와 같은 146개 채널들이 지금 무허가 방송 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독재가 이러한 무법, 무질서 상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재명 세력이 29번 남발한 탄핵 중에 6건, 즉 20%가 방통위원장 탄핵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을 3번 시도 끝에 사퇴시켰고 김홍일 위원장도 자진 사퇴시켰고 이상인 부위원장도 직무대행으로 탄핵해서 자진 사퇴시켰고 6번째 이진수 위원장을 취임 3일 만에 탄핵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송장악, 언론장악입니다. 지금 과방위에서 가짜뉴스 청문회를 열어서 방송사와 포털 관계자까지 부르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언론장악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이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선전장관 괴벨수가 처음 한 일이 언론사 통폐합이었습니다. 지금도 방송 장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세력이 만약 집권하게 되면 어떤 일부터 할 것인지는 괴벨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각되었어야 할 이 사안에 대해 문형배 소장 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만든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이틀 근무한 이진수 위원장에게 물은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탄핵 소추 심판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72일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이진수 위원장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방통위 업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의 복원을 위한 노력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더 이상 헌법상의 권한을 회퇴하지 말고 국회목 3인 추천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언론사 밝혀주시고 간단히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강으로 이재명 세력의